며칠 전부터 시작된 채권 입찰이 수요가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전 2년과 5년도 마찬가지였고 어제 7년물까지도 수요가 약했던 것을 재확인시켜줬고요. 이에 10년물 시장금리가 한 달 만에 다시 4.6%를 상향 돌파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잭슨홀 심포지엄을 앞두고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 결국 금리 인하 시즌에 맞춰서 중립금리 논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며칠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었죠. 시장이 센티가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약한 수요의 모습이 원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채권 시장의 약세가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 부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4.5를 넘어서는 구간부터는 결국 국채금리 변화에 따른 증시의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 예전에도 계속 나왔었죠. 이번에도 재확인되었고 어제 이제 4.5를 넘어서니 증시에 대한 하방 압력이 빠르게 확대가 된 것입니다. 결국 직접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하락 압력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얘기는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10년물 4.7을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작년 5%를 상회했을 때는 재무부와 연준이 적극적으로 공동대응에 나섰던 것을 기억해야 됐고요. 4.7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증시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기대하진 않겠죠. 물론 꾸준히 상승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채권금리가 압박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만큼은 어느 정도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전고점을 넘어설 가능성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따라서 다음 주 10년물 국채 입찰부터는 본격적으로 장기물에 있어서 생각보다 수요가 강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기물에 대해서 재무부 QRA 원래의 계획보다 점진적으로 증가를 해왔던 게 노트 물량이었어요. 사실상 미국 국채의 수요는 롤오버하는 물량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신규로 늘어나는 물량만큼 시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물량의 규모보다 미세하게나마 늘어난다면 그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장기물은 작년 5%를 넘어섰던 이때부터 꾸준히 물량을 늘리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중기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노트에서 물량을 늘려왔는데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의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중립금리 논란으로 이어지는 그 배경이 있다. 한마디로 미국 경기가 강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더라도 많이 안 낮출 것이고 높은 금리에서도 미국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중립금리 논란을 시작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중장기 금리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매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든지 구조적으로 고금리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런 거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 시점은 과도했던 금리 민감도가 정상화가 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센티가 매우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논리의 배경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경기가 강하니까 금리를 높여야 한다. 또는 중립금리 상향에 대한 논란이 재차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잭슨홀까지는 아마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 며칠 전 영상부터 중립금리 논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죠. 어찌 보면 예방주사격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앞으로 시장에서는 재차 중립금리 논란에 대해서 불거질 가능성이 커질 텐데 이렇게 본 것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 현재 금리 상승 기저에 깔려있는 근본 불안감입니다. 현재의 금리 레벨 또는 생각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근저에 깔려있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런 중립금리 논란이 재확산되는 과정으로 지금의 금리 상승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과정 가운데도 사실 연준의 모델에 따르면 중립금리는 더 낮아져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잭슨홀에서도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공식적인 답변은 잘 모르겠다였죠. 사실 그게 정답이죠. 중립금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내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라 이게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로 작성될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립금리 논란, 즉
미국 경기가 강해져서 금리를 높여야 한다라는 이 내러티브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경기 침체가 없더라도 변동성만으로 10년물이 3.5%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실물 경기단에서의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재단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금리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그게 없더라도, 경기 침체가 없더라도 10년물 시장 금리가 3.5% 수준까지는 변동성만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연준의 정책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경기를 둔화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그 경기를 둔화시키는 그 정도 자체를 정확하게 패드가 원하는 수준까지만 경기를 시키겠다?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단기 금리를 갖고 장기 금리를 타겟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는 역사상 매번 실패를 반복했던 원인입니다.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더 나아가서 미국의 경제가 현재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재 10년물 4.5% 수준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경제 지표를 비롯한 매크로 분석에서도 나오지만 최근 기업들의 보고서에서도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격 전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 제가 PMI 설명을 드릴 때 강조했던 내용이죠. 한마디로 기업들이 투입 가격은 상승했지만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추가 가격 인상이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 내용을 고스란히 담았던 게 최근에 S&P PMI 제조업 보고서에서도 나왔었고,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 지수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발표되었던 베이지북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경기가 강하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본격적으로 경기 전반의 부담이 확산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세부적인 매크로 요인들을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국 시차를 두고 취약한 고리는 무너지는 방향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턴어라운드 돼서 경기가 확장되거나 회복되는 국면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에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고용이라든지 물가 둔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텐데, 이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 정도로 반영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 증가를 넘어서 침체 우려로 확산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 변동성만으로도 실제 경기 침체 없이도 10년물이 3.5까지는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내용이고요. 하반기에 나타나는 고용 물가 둔화 지표에 따르면 충분히 시장 센티가 호들갑을 떨면서 또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전부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리의 상단 하단, 시장의 쏠림을 갖고 벌써 트레이딩을 했던 사례가 3번, 4번 됩니다. 따라서 이런 변동성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일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역대급으로 재정 지출을 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경기 둔화가 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써서 지금의 경기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현재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소매 판매가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소비 심리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혼재되어 있잖아요. 지금의 성적표가 딱 재정 지출의 효과의 전부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재정 지출을 했기 때문에 더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게 아니고, 경기 침체가 사라졌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보는 경기의 성적표가 작년부터 재정 지출을 해왔던 결과다. 그렇다면 재정 지출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겠죠. 사실 재정 지출보다는 이민의 증가가 미국 경기를 더 탄탄하게 떠받쳤던 원인입니다. 이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따라서 지금의 스탠스는 경기가 무너지기 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게 계획이에요. 이게 보험성 금리 인하잖아요. 하지만 재차 말씀드렸듯 역사상 보험성 금리 인하가 성공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좋다면, 경제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금리를 내려야 할 이유가 없겠죠. 10년물 기준으로 4.5% 수준에서 미국 경기가 어렵다고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게 현재의 컨센인데, 시장 금리가 4.5일 때는 경기가 어렵고
3.5에서는 경기가 괜찮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모기지 금리가 7%에서는 미국 경기가 어렵고 모기지 금리가 5.5에서 6%대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장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10년물이 4.5나 3.5나 실질 미국 경기에 주는 부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 차입 비용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금리 수준에서 대출 만기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게 겹치게 되면 한마디로 리파이낸싱 리스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4년부터 회사채 만기 도래하는 게 시작이 되고 25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난다는 거 여러 번 차트로 보여드렸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 보면 크레딧 시장이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 배경에는 기업들의 탄탄한 펀더멘털도 일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CLO 시장의 확대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탄탄히 수요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을 비롯한 크레딧 시장이 괜찮아 보이는 것이죠. 이게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미국 경제가 생각만큼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금리 민감도가 높고 레버리지 수준이 높은 기업들, 특히 민감도가 높은 섹터를 시작으로 높은 금리에서 대출 부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경기 전반에 파급될 것인데 그나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면 회사채라든지 은행 대출의 연장 부분, 특히 조건 변경에 있어서 상당히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결국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스프레드가 과거보다 타이트해졌다는 것인데 이게 유일한 하이힐드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로도 작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저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더 낮아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스프레드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배경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지금 하이힐드 구성 비율을 보시게 되면 BB 등급 채권의 비중이 지금 그래프로는 47%이지만 최근 데이터로 보면 52%까지 높아졌어요. 사상 최고치까지 높아졌죠. 하이힐드 채권을 구성하는 비중 중 BB 등급 채권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하이힐드 구성이 탄탄해졌다는 것이고 트리플 C 이하 등급의 비중이 11%에 불과합니다. 이게 10년 전에는 대략 20% 수준이었으니까 이거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죠. 미국의 하이힐드 순 레버리지 비율이 3.4로 나왔어요. 지금 이 위치가 과거보다 낮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자 보상 비율은 5%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결국은 하이힐드 기업들이 재무구조가 좋아졌고 자본 비용을 갚아나가면서까지 좋은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일정 부분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지만 않는다면 다른 주요 자산군 대비해서 하이힐드 채권이 이미 높은 수익률로 측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미 선반영된 수준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재 하이힐드 채권의 수익률이 9% 정도니까 일정 수준의 경기 침체를 반영한 수익률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장기 평균을 크게 상회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이힐드 채권의 구성이 펀더멘털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는 핵심 요인으로 대규모 CLO 발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꼽습니다. 지속적인 수요가 강세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양날의 칼과 같아요. 부메랑으로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 상업용 부동산을 언급할 때 제가 CLO 리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으로 촉발돼서 후폭풍은 CLO의 리스크가 커질 것이다. 이게 1년 전에 올렸던 영상이거든요. 금융위기 때는 CDO가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CLO가 문제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에 하이힐드가 2년 내 만기 도래하는 비중이 7%인데 2년 내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게 상세가 되니까 CLO 발행이 점차 확대되면서 수요 강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CLO 리스크 요인이 높아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크레딧 시장이 괜찮아 보이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 배경인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거나 또는 높은 수준의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이게 역작용이 되겠죠.
하이힐드 리스크의 상방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새로운 부실 기업들이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하이힐드 채권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전반적인 회사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게 또 빠르게 높아질 수가 있겠죠. 보시면 이거예요. BB등급, B등급 채권의 수익률이 7% 내외입니다. 미국채가 5% 수준이고요. 하이힐드는 9%. 이게 하이힐드 장기 평균이 5.6이었으니까 크게 상회를 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얘기예요. 투자 부적격 기업들, 한마디로 하이힐드 채권의 기업들이 지금 수준의 자본 조달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것도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본 조달 비용이 높아진 경제 여건 9%입니다. 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현금을 창출하고 채무를 상환하면서 선순환될 수 있을까? 근본적인 펀더멘털을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구조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건실한 기업들도 9%의 쿠폰 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투자 부적격 기업들이 이게 가능할까요? 일시적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어렵게 보는 것이죠. 이게 견고한 펀더멘털을 원인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배경이 필요합니다. 크레딧 시장에서는 현재 대규모로 CLO 발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속적인 수요 확대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이힐드 시장 또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이런 유동성의 문제는 예전에 08년도에는 CDO로 터졌고 이번에는 CLO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CLO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두세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잘 참고가 되실 거고요. 특히 CLO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부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금리가 오른 건 잭슨홀을 앞두고 자연스레 중립금리 논쟁으로 이어질 텐데 이 부분이 미국 경기가 강한데 금리를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로 흘러간다 이거죠. 제가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계속 중립금리 관련된 영상을 좀 강조를 했었고 이게 최근 며칠 중기물의 입찰 부진으로 나타나면서 시장금리가 4.6을 돌파하는 것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정고점 4.7을 넘어설까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다음 주 잔기물 국채 입찰을 시작으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과도했던 금리 민감도가 정상화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시장 센티가 매우 예민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고 볼 만한 데이터와 지표는 없고 세부 매크로 요인으로 따져보면 결국 취약한 고리는 무너지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더욱 본격화 될 것인데 이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넘어서 침체 우려까지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기 침체가 없더라도 변동성만으로 10년물 3.5%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의 컨센은 주요 IB나 증권사는 4%대를 하단으로 보고 있고요. 낮은 데는 3.8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다시 저금리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금리로 빌려온 기업들의 만기 도래가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지금 일시적으로 CL의 발행 규모가 확대되면서 괜찮아 보이는 모습들이 나오지만 이게 리스크 요인 또한 함께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높은 수준의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된다면 리스크의 상방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그 배경에는 최근에 기업들이 가격 정가에 부담을 느끼고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 한마디로 경기가 강하지 않다라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재확인되었고 이는 빠르게 경기 전반의 부담으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기업들의 부담이 생기게 되면 투자라든지 고용 축소는 당연하고 만기 도래하는 대출에 대한 부실도 빠르게 증가하겠죠. 그렇게 되면 신용등급 강등으로 전반적인 회사채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트리거가 되면 그동안 CLO가 수요의 강세로 배경을 해줬지만 이게 역작용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게 08년도 CDO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CLO 리스크 요인을 강조했던 그런 배경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펀더멘털이 과거에 비해서 개선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현저히 높은 수준의 쿠폰 금리는 지속적으로 감당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계속되는 중립금리 논란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